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하지도 병원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0명이 가상자산을 신고했는데 코인 78종 15억 4,600만 원어치를 신고한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는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막판 조정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결국 파업에 돌입해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파업을 앞두고 진행한 최종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조정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최종 결렬됐습니다. 자정쯤 본조정에 실패한 뒤 사후 조정까지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인데요. 노사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5%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조정은 끝났지만 협상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파업에 돌입하면 노조 소속 기사가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서울시는 첫 차 시간부터 즉시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행 횟수를 모두 202회 늘립니다. 또 지하철역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480대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비상 대책인 만큼 출근길 혼잡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사 양측의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전공의들은 대화에 응하지도 병원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강경파 인사가 선출된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의정 간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 모두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공의들은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호소문을 올려 필수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 의사협회 회장의 강경파 인물이 당선된 건 대화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임현택 신임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500에서 1000명 줄여야 하고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에 대한 면허 취소가 현실화하면 총파업, 즉 개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예,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주 안에 병원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며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논평을 통해 의사 양성 비용은 전문의 1인당 8억 원 정도로 연간 2조 7천억 원이 든다며 국가의 공공 지원도 투입되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일째 이어지면서 주요 상급 종합병원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 개 가운데 응급실 단기 병동 등을 조정해서 50개 정도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병동을 10에서 16% 정도로 줄이고 일부는 비상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변경 불가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그렇게 늘리면 의료 파탄이 올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전에 없던 국가 재정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육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나 지역 병원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료 발전 기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주머니 격인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전날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계의 수건이기도 한 국가재정 투자 방안엔 하루속히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깔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가닥이 앞으로 두어 달 안에 잡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위해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한 셈입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났다며 후퇴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반발은 의료계와 야당을 넘어 여당 일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의료 파탄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제 제한 없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용산은 면허정지 처분 완화 가능성에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 또다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는 만큼 평행선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13일간의 열전이 선거 전날까지 펼쳐집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의 주인공을 가릴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0시 올랐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 밤 12시까지 13일 동안 여야는 진검승부에 나섭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거리 풍경입니다. 마이크와 확성기를 통한 후보자 연설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육성 연설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차량과 로고송, 각 당 선거운동원의 율동과 벽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전 선거운동 기간과의 차이점입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범위 역시 달라집니다. 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글은 물론 영상 업로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품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하고 가로와 세로 높이 25cm 이내로 크기는 제한됩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박빙 선거구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넘겨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개표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4년 전보다 3개 늘어난 38곳으로 투표용지 길이만 51.7cm, 역대 최장입니다. 46.9cm까지 가능한 자동 개표 범위를 훌쩍 넘어 수개표가 불가피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된 가운데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정책 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둔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과 충청 표심을 함께 공략하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하루 전 기자회견에 자청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국회가 떠난 서울 여의도는 규제를 풀어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국회의사당 건물과 부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시 공간 등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위원장이 개헌과 국회법 개정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공약을 전격적으로 내건 건 위기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적지 않게 돌아섰다는 분석에 범야권 정당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공략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위원장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명룡대전에 나선 원희룡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는데 특히 후보자들의 언행 주의를 당부하며 이 대표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부 최대 격전지이자 반도체 벨트에 속한 수원까지 훑으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반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수도권에 최대한 화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켜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히는 충북을 돌면서 중원 표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저출생 위기 대책으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경로당에서 어르신의 하루 한 끼 식사 지원 또한 공언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는 우리 경제력이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범야권 200석 등 낙관론을 경계하며 민생을 화두로 표심을 더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본사회 공약을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충북에서 발표한 건 외연을 확장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중원의 격전지인 충북 충주와 청주 등을 돌며 민생을 외면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무리수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곳 중원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거듭 당부한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서울 용산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슬로건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석 200석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조기 종식을 탄핵에 국한해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해 감사 대상에 오른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감사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씨는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감사실에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공무원 B씨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 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A씨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씨의 주민등록 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표를 열어본 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B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YTN이 공천 헌금 의혹을 보도한 걸 두고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지 않았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비례대표 100% 당선 가능하다며 특별당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공천 헌금 의혹을 제보한 A씨 측과 비례대표 자리를 대가로 한 거래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례 순번 발표 전 전 목사와 A씨 측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전 목사는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공천관리 책임자까지 언급합니다. 자매님 지금 몇 번 받았어 어제? 저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학성 교수님한테 잘 얘기했는가 보다. 김학성 교수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유통일당 측은 대가성 헌금을 받았다면 정광훈 목사가 미리 A씨 측과 김 위원장을 연결해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전 목사와 김 위원장 모두 공천 장사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추가 녹취에서 김 공관위원장은 당 비례대표 발표 열흘 전 비례 순번과 관련해 낮은 금액이 아니라며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눕니다. 번호를 정할 거 아니에요. 예. 난 내 생각에는 미국보다 너무 부담이 가면 5개라도. 네. 그럼 5개도 우리 팀에 여기서는 낮은 금액 아니에요. A씨 측의 헌금을 재촉하고 전 목사를 설득하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추진을 내가 지금 적극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더 땡겨줘야 내가 볼 때는 목사님께 확실하게 목사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움직일 수가 있다고. 김 위원장을 통해 비례대표 5번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전 목사 역시 이후 대화에서 100% 당선을 장담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5번까지는 100%대예요. 왜 되냐면은 국회 정론관에서 석동 변호사가 1번이야 1번 남자 1번 해서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대박 났어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선 특별당비를 명목으로 한 공천자금의 수수행위뿐만 아니라 지시하거나 알선한 행위도 모두 위법으로 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공천 헌금 명목의 돈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유통일당 공천거래 의혹이 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조건에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정광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광훈 목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A씨 측은 조만간 자유통일당과 전 목사 등을 상대로 경찰에 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저서를 통해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출간을 앞둔 책 당신들의 댄스에서 정 전 실장이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 김 씨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정 전 실장이 20억 원을 요구해서 김 씨가 5억 원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혐의 재판에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송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고 외곽 후원 조직에 후원금을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대표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대표는 송 대표 측으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았다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송 대표가 잘 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이루어지게 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 So we think that a stable coin that has stable value against fiat currency. 시총 4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도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업무 규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유의 안내에서부터 사실 조회, 주문 제한, 거래 중지까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곧장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합니다. 사안이 시급하거나 혐의자 도주와 증거인멸이 예상될 경우 금융위원장 정결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결과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하거나 고발,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기관 협의회가 꾸려지고 사전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정부에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에게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현지 시간 27일 우리는 어떤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이 애경그룹 AK플라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회사 인터파크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인 AK몰을 5억 1천여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AK홀딩스는 어제 AK플라자의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등을 인터파크 커머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부과 체계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기업에는 최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동해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하던 해군 부사관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군 1함대는 어제 오후 2시쯤 소속 고속정에 타고 있던 상사 한 명이 사격 훈련 도중 바다에 빠졌고 함께 훈련하던 장병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상사가 타고 있던 고속정은 사격 표적을 끌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왕길동에 있는 과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72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창고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이 모두 숨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 해안경비대는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릴랜드주 경찰과 미 해안경비대의 관리들을 인용해 실종된 6명이 살아있다는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며 현지 시각 27일 오전 6시에 수색을 재개, 시신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항 선박 충돌로 인한 교량 붕괴 사고는 자칫하면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선박에서 조난 신호를 보내 교통을 통제한 덕에 2.6km에 이르는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실종자 6명은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사고 선박의 결함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했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ve lived here for 20 years, never had any problems.
And it's bizarre, quite frankly. I mean, I was on that bridge last night at 6:30. 그나마 2.6km 길이의 교량 위에는 오가는 차량이 없어서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사고 선박인 달리호에서 조난 신호를 미리 보냈고 당국자들이 다리 양쪽에서 차량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주 당국자들은 교통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교량을 통과한 차량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Based upon the fact the original information that was provided, the Maryland Transportation Authority Police Department was able to shut down traffic. 아직까지 실종된 인부 구조 작업이 우선이라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충돌 전에 동력을 잃었다는 것만 파악됐습니다. A loss of power is one of the worst things that can happen, particularly at that moment where the vessel is already in restricted waters. 이런 가운데 달리호에 이미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과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6월 칠레 산 안토니오 항구 검사에서 추진 및 보조 기계와 관련된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경미한 연료 압력 게이지 오류뿐이었다며 지난해 6월과 9월 외국 항구에서 선박 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한 북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고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윤 대외 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경제대표단이 전날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소속 기사가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합니다. 다만 노사와 서울시 관계자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격전지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5선의 전남지사,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지낸 이낙연 후보와 구청장 2번의 친명 현역 국회의원 민영배 후보가 격돌하는데요. 광주 광산을은 애초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선거구였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관심을 받는 곳이 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 평균 연령이 39.5세로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특히 광산을 지역은 첨단과 수안지구를 비롯한 광주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김이 새던 선거구였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재선에 나서는 민영배 의원에게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광산구청장만 내리 2차례 한 데 이어 국회의원까지 지내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와 미래차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 전남 초광역에너지 메가시티 구상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AI 융복합단지와
미래차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래 광주의 먹거리, 광산의 먹거리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대권주자, 도지사,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맡아본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광주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는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또는 AI 산업의 발전이 현안입니다. AI 산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채택되는데 제가 총리 시절에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지적하지만 온도차는 확실합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던 민형배 후보는 이른바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정상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한마디로 일방통행입니다. 여야 협치도 없고 민생에 대한 고민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되면 가장 먼저 정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타락이 우리나라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도덕적 문제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양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인 도덕적, 법적 흠결, 그것이 없는 세력으로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최종 출마지로 선택하면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광주 광산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진보당 전주현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투표 전까지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어제부터 해외 115개국에서 재외국민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에 비해 투표소가 적다 보니 한 표를 찍으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첫날 풍경을 베이징 당정계 특파원이 담아왔습니다. 버스에서 우리 교민들이 내리자 굳게 닫혔던 대사관 철문이 열립니다. 재외국민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한인촌과 투표소를 잇는 셔틀버스가 도착한 겁니다. 11시 20분까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비롯해 상하이, 홍콩 총영사관 등 10곳의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97배나 넓다 보니 투표 첫날 650km를 달려온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중국 내몽고 빠오토라는 데서 왔고요. 고속철 타고 한 3시간 30분 정도. 한중 관계 악화와 제로 코로나 3년을 거치며 중국 교민 유권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신청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실 제 한 표로 막 그렇게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저도 재외국민으로서 이번에 처음 해외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재외국민 사전투표는 4월 1일까지 엿새 동안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공간마다 재외투표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각 공간에 확인하셔서 여권 등을 지참하셔가지고 꼭 외국에서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에선 94살 할머니도 부축을 받으며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기쁘지요. 뭐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나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투표 등록을 한 교민은 14만여 명, 전체 재외 유권자의 7.5%에 그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최다 보유자는 15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더불어민주연합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조만영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합해 가상자산 10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의 배우자는 코스모스라는 특정 종목만을 7억 1,700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와 최민규 서울시의원,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억대 코인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보유를 신고한 대상자 112명의 보유액을 합하면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빼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72%인 81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의원이 12명, 경기도 의원이 11명 신고하는 등 전체 58%인 65명이 광역시도의원이었습니다. 금융권 공직자도 있는데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배우자가 모두 19종 1,400만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유자는 20명으로 지난해 말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인 17명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의원 가상자산 17억 6천만 원의 87%를 차지한 보유액 1등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15억 4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5월에 1.8배, 21대 의원 임기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11배로 보유액이 뛰었습니다. 그 뒤는 배우자가 1억 2천만 원을 보유한 이명수 의원, 본인이 2,800만 원을 지닌 김홍걸 의원이 이었습니다. 보유 의원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한 여당 소속이 6명, 야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이나 제3지대가 3명이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밀린 양육비만 1억 원에 가까웠는데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두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씨가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는 모두 9,600만 원. 하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A씨가 미성년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이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개월 뒤에도 3,800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자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그런 처벌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게 됐고 하지만 형사 처벌을 떠나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는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나 음성, 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의 판결을 내립니다. 경북 성주군 등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헌법에 어긋났는지에 대한 판단도 7년 만에 오늘 내려집니다. 헌재는 성주군 인근의 주민들과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 승인 결정에 제기했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의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비롯해 6개국의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합동회의에는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와 카타르 그리고 폴란드까지 6개국의 주재 대사가 참석하고요. 또 외교부와 국방부, 산자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내일 미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합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이정우와 2년 연속 골드글러브에 도전하는 김하성, 두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맞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리즈로 개막전을 치른 메이저리그가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의 데뷔전 상대는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 키움 시절 한솥밥을 먹은 두 선수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시즌 때 만난다면은 어찌됐든 적이기 때문에 정우가 저한테 치면은 봐주는 거 없이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네. KBO 리그 최고 타자 이정우는 시범 경기 타율 3할 4푼 3리, 홈런까지 기록하며 타격 천재의 면모를 알렸습니다. MLB.com 조사에서 내셔널리그 타격왕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일본 야구를 평정하고 역대 투수 최고의 구로 LA 다저스에 입단한 야마모토와 신인왕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정우 선수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적응을 너무 잘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야마모토 선수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인왕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도전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을 맞이하는 예비 FA 김하성은 2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에도 도전합니다. 샌디에이고가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 몸값이 비싸질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승 후보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가 통역사의 불법 도박에 영향받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입니다. 키움 동료에서 상대팀으로 만나게 된 김하성과 이정우의 첫 맞대결. 메이저리그 개막전은 한국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YTN 이지훈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또다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는 비가 시작된 모습이고요.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중부지방에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 대전 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게 했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부와 전북은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